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기적이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한 사람입니다. 제 나이 50이 넘어서 인생의 송두리째 뒤바뀌는 한 방을 경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왜 소위 인생은 한 방이라는 말을 쉽게들 하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에겐 그런 일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예전에 저는 그런 일은 소수의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 인생에는 절대 기적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최근 겪었던 일로 인해 그런 일이 제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이 아니라 제 지난 인생 전체를 위로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옛말로 표현하자면 드센 팔자를 가진 여자였어요. 박복하다고도 하죠. 6남매 중에서 둘째이자 장녀로 자라면서 친정 부모님을 일찍 다 여의고 24살의 남편에게 시집을 왔거든요. 동생은 친척 고모집, 이모집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느라 결혼 이후에는 소식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상 먹고 살 방도가 없어서 시집을 온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한테도 그다지 환영받지는 못했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손이 작다고 늘 꾸중을 하셨어요. 애들 아버지 밥은 이만큼씩 푸라고 했니 안 했니? 국도 국물보다 건더기가 더 많게 담으라니까. 남자들 밥은 처음부터 다시 푸거라. 몇 번을 말해도 저렇게 습관을 못 고쳐. 죄송합니다. 얼른 다시 풀게요. 에게? 과일은 또 왜 이것만 사와? 내가 돈 좀 더 써도 되니까 넉넉하게 사라고 했잖니. 어? 과일 그거 하나가 너무 비싸서. 여기 너희 친정 아니고 우리 집이라고 우리 집. 우리가 무슨 커진 줄 아나. 신혼 초기 약 1년 정도는 매번 같은 일로 혼이 나기 일쑤였죠. 가난한 6남매 집안에서 크다 보니 저는 습관적으로 밥을 남길 정도로 푸질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유복했던 시댁은 설령 밥이 남더라도 모자라게 푸는 걸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형님은 시어머니를 말리는 듯 더 얄밉게 말을 하곤 했어요. 동서가 500원, 1000원 아껴서 저희 집안을 이렇게 세우려나 봐요, 어머님. 그래도 마음은 착한데 너무 나무라지 마셔요. 시집 올 때 금가락지에 송아지 한 마리까지 데리고 왔었다는 형님은 저와는 전혀 다른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형님의 그런 말들은 못 들은 척 하시고 틈만 나면 저에게만 일을 시키고 구박하셨답니다. 저는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쉬어보지 못하고 누군가 절 부르기만 하면 후다닥 뛰어가기 바쁜 생활을 했죠. 그래도 하늘이 보시기에 제 인생에 하나쯤은 기댈 구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생활 중에도 저희 남편은 항상 저를 아껴주고 제 편이 되어주곤 했어요. 정희미가 그래도 엄마가 귤 좋아하니까 귤은 항상 많이 사오잖아. 엄마 아버지 드시라고 수정과도 직접 만들고 말이야. 그거 저랑 같이 만든 거예요. 형수는 옆에 앉아서 약 하나 먹고 수다나 떨었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도 않았잖아요. 하여간 뭔 말을 못해. 서방님, 남자가요 너무 그렇게 애처가라고 소문나도 별로 좋을 거 없어요. 저는 좋은 거 쫓을 필요 없어서요. 이미 좋은 아내를 가져서 괜찮네요. 매번 얄밉게 얘기하는 형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시부모님 앞에서까지 남편은 늘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기 시작하면 시어머니도 저에게 잔소리를 멈추시곤 했죠. 결혼 얘기가 오갈 때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다던 남편은 속이 없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저한테 약했어요. 천성이 두부같이 말랑말랑한 그런 사람이었죠. 시아버지는 저에게 말 한마디 없으셨지만 오히려 남편에게 매번 잔소리를 하셨어요. 사내 자식이 지영처럼 관직 하나 딱 차지하지도 못하고 교우체국에서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갈까 궁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 마누라만 보고 사니. 왜요? 그래도 저처럼 성실하다고 소문난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 허구한 날 그래 자전거만 몰고 살아라. 자전거만 몰고 살아. 아유 속 터져. 남편은 우체부였는데 시아버지는 늘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려는 욕심도 없이 항상 웃는 낯으로 우편물 배달만 하는 남편이 영 못마땅하셨는지 시아버지는 오히려 저와 저희 아들을 가리키며 말하기도 하셨어요. 네 처랑 네 자식 생각해서라도 네가 야망을 가져야 할 것 아니냐? 네 형처럼. 저도 어떤 면에서는 시아버지가 답답해하시는 게 이해가 가긴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착하고 순한 동시에 야망까지 가질 수 있겠나요?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남편이 똑같이 있는 그대로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 시부모님의 잔소리를 각자 알아서 웃어 넘기며 마을에서 소문난 인꼬 부부로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하나뿐인 아들도 살뜰히 키우면서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던 저희 가족에게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시어머니가 자꾸만 기침을 하시더니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처음엔 감기가 심하게 들렸나 싶었는데 약을 먹고 꿀물을 한 손 마셔보아도 점점 몸이 안 좋아질 뿐이었죠. 결국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폐렴이라는 진단을 내리더군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폐렴이 그렇게 심한 병인 줄은 잘 몰랐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약도 잘 먹으면 말끔히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희의 낙관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의 병세는 자꾸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손수건을 얼굴에 두르고 자꾸만 하던 집안일을 계속하려고 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니까요.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 전부 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아니면 제가 다 해놓고 어머님께 검사만 받을게요.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이걸 너 혼자 어떻게 다 한단 말이냐? 됐다. 하루 종일 누워있어 봐야 기운만 빠지지. 내가 알아서 쉬운 것만 골라 할 테니 신경 꺼라. 라디오라도 듣고 계시지 왜요? 제가 형님께 부탁드려서 같이 할게요. 하, 차라리 개가 똥을 끊지. 개가 퍽이나 놀러다니는 거 멈추고 와서 널 돕겠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말려도 자꾸만 방에 계시지 않고 제 옆에서 자잘한 일들을 도와주셨어요. 말로는 제가 잘하는지 감시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는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폐혈증이라고 하더군요. 왜 치료에 전념하지 않고 무리해 병을 키우냐는 의사의 타박에 형님은 곧바로 저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동서가 자꾸 어머님 일 시키니까 그런 거 아니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몸도 편찮으신 어머님이랑 같이 하려고 하는 거야? 형수야말로 집안에서 설거지 한 번이라도 도운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가족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형수나 밖으로 그만 싸돌아다녀요. 시의원 조카 돌잔치 같은 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야, 네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네 형수가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게 나 내조하는 거야 임마. 웃기지 마. 그래서 형이 사장직을 달기랬어? 부장직을 달기랬어? 제 여기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큰애가 걸레 한 번을 제대로 빨아봤냐? 그래. 옆에 내가 돼서 허구한 날 남의 잔치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면 실속이라도 있어야지. 네 목까지 살림해주는 둘째한테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사 때리지나 하고 있으니 그딴 심부리가 남의 콩고물도 제대로 못 받아먹는 거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남편 편을 들어주더군요. 형님 부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귀까지 시뻘게 주고 말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퇴근하면 집안일을 돕겠다며 시어머니한테는 치료에만 전념하시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시아버지는 형님더러 넌 안 도울 거냐? 라며 눈치를 주셨고 형님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꾸했어요. 그날 이후로 형님은 그래도 2, 3일에 한 번은 집구석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집에 있는 날이면 제가 요리를 할 때 옆에서 간을 봐준다는 명목으로 음식만 주워 먹거나 제가 설거지를 후다닥 마치면 그릇을 찬장에 정리하는 등의 행동들을 했죠. 빨래만 열심히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홈쇼핑 채널만 보기도 했어요. 저는 형님이 집에 있겠다고 한 순간부터 집안일을 도와줄 거란 기대도 안 했기에 방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네요. 저는 집안일을 하는 것 외엔 전부 시어머니 간병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딱 반년을 더 사시고 가셨어요. 가시기 2달 전부터는 말하기도 어려워하시면서 자꾸만 제 손을 붙들고 신신당부를 하셨답니다. 시어머니가 가고 나면 반드시 이 집을 나가서 살라고요. 재혁이랑 나가 살아. 나가. 재민이네 부부 옆에 있으면 니들만 죽을 때까지 손해야. 알겠어요, 어머님. 말씀 그만하시고 얼른 쉬세요. 재민이네는 돈에만 영혼이 팔린 애들이야. 이미 꼭 나가거라. 네, 어머님. 꼭 나가서 살게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몰래 금가락지 4개를 건네주셨어요. 집 구할 때 보태라면서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제 손을 계속 꽉 붙잡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둘째 아들을 걱정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금가락지를 보여주며 시어머니의 말을 전달했어요. 남편은 잘 알겠다며 자기가 돈을 더 모아보겠다고 얘기해 주었죠. 금가락지 4개만으로는 집을 구할 수는 없으니 남편이 어떻게든 일을 더 해서 돈을 마련해 보겠다고요. 그리고 남편은 그때부터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휴일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전부 도맡아 하기 시작했죠. 성실하고 인망도 좋던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하기 시작하자 직급도 오르게 되었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시아버지가 참 흡족해 하셨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기에 동네에서 상일이라도 조금씩 받아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희를 보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갑자기 돈귀신이 붙었냐며 놀리는 소리를 해도 저희 부부는 입을 꼭 닫고 조용히 돈을 모았죠. 겉으로는 아들이 학교 가면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만 반복하면서요. 그렇게 한결같이 일하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희 아들도 무럭무럭 자라 걷고 뛰고 학교도 가는 청소년이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당시 저희 부부는 조금만 더 돈을 모으면 내년, 내후년에는 나가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틈틈이 동네에 빈집이 나왔다고 하면 이것저것 자세히 알아보고는 저에게 와서 말해주곤 했어요. 이번에 나온 집은 어디에 있고 어떤 집이라서 금액이 얼마고 하는 얘기들을요. 어느 동네가 괜찮은지 우리 아들이 다닐 중학교가 어디가 좋을 건지 하는 얘기들도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가 매일같이 부푼 꿈을 안고 잠들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박복한 팔자가 제 행복을 시샘이라도 하듯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더군요. 살이 애는 듯이 춥던 어느 겨울날, 남편은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한다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 먼저 자고 있으라고 했어요. 남편의 전화를 받고 조심히 오라는 안부 인사를 건넨 뒤 저는 잠에 들었죠. 그런데 새벽 4, 5시쯤 번쩍 눈을 떠보니 옆자리가 여전히 비어있는 거였어요. 운기가 전혀 없는 게 이상했던 저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았는데요. 남편이 들어온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남편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보아도 아무도 전화를 받질 않았고요. 불길한 직감에 저는 일단 급하게 외투만 챙겨 입고 남편의 사무실 쪽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설마 사무실 안에서 잠들었겠지 하는 마음으로 종종 걸음을 걷던 저는 비탈길에서 쓰러져 있는 남편의 자전거를 보고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주변을 둘러보며 남편을 찾았죠. 남편은 비탈길에서 옆으로 새어있는 골목길 전봇대 밑에 쓰러져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그 주변 대문이란 대문은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죠. 여기 119 좀 불러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제 찢어질 듯한 비명에 놀라 사람들이 하나둘씩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이 즉시 신고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안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인지 살펴보기도 했죠. 저는 울면서 계속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한 아저씨가 착 가라앉은 소리로 절 달래더라고요. 이보세요. 이미 늦었어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거 참.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남편을 발견했을 때 이미 남편은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 아저씨가 남편의 맥을 짚어보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던 거죠. 하지만 당시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아저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남편과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한 뒤 남편은 곧바로 사망 판정을 받고 시체 안치실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병원 관계자들의 안내를 하나도 듣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조금 뒤에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헐레벌떡 달려와 저 대신 절차를 진행해 주었죠. 평소 무뚝뚝하시기만 하던 시아버지가 제 한쪽 팔을 붙들고 계속 저를 챙겨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아버지도 크게 놀라셔서 손끝이 파랗게 식었던 것 같네요. 그럼에도 시아버지는 장례식 절차를 모두 마칠 때까지 절 챙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정신없는 와중에도 조문객들에게 너무 예의 없지 않게 상주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떠난 뒤 저와 제 아들은 한동안 얼굴에서 그림자가 사라지질 않았어요. 아직 중학생인 아들을 봐서라도 제가 힘을 내고 싶었는데 좀처럼 그게 잘 되지가 않더군요. 혼자 집안에 남겨진 날이면 하루 종일 숨죽여 울기만 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저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기만 했어요. 집안일도 전처럼 제대로 할 수도 없어 매번 아주버님과 형님의 짜증을 들어야만 했고요. 동서, 요즘 빨래 대충 해? 저번에 여기 와인 자국 났으니까 손빨래로 제대로 얼룩 지우라고 했잖아. 동서, 사람이 얘기하는데 어딜 보는 거야?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정신 좀 차려. 아이씨, 이게 찌개야 국이야. 이걸 지금 먹으라고 내놓은 거야? 엄마가 있을 때는 좀 하는 것 같더니 엄마가 쉰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빠져가지고 이딴 식으로 요리하는 거야. 밥상에 수저 하나 제 손으로 올려본 적도 없는 주제에 입 다물어라. 국이 많으니 밥이랑 먹기도 좋구만 뭐가 불만이야? 먹기 싫으면 넌 나가서 먹어라. 아주버님과 형님이 저에게 볼멘 소리를 할 때면 시아버지가 늘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시곤 했어요. 속으로는 너무 감사했지만 당시엔 제가 감사하다는 표현도 잘 못하고 그저 미련하게 입만 꾹 닫고 앉아 있었네요. 그런 시간이 몇 주 지났을 무렵 저는 어느 날 의외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김재혁 씨, 아직 이 집에 관심이 있으신가 해서요. 집주인이 빨리 처분하길 원해서 값이 전보다 좀 내려갔거든요. 남편이 생전에 틈틈이 집을 알아봤다더니 진짜로 복덕방 사장님과도 얘기를 했을 줄은 몰랐어요. 가격을 들어보니 저희가 준비해놓은 금액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었고 남편이 전에 얘기했던 저희 아들이 다닐 만한 중고등학교도 근처에 있는 집이었기에 저는 그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면 저도 제 아들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시아버지께 그날 바로 모아두었던 돈으로 옆 동네에 이사를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조금 놀라신 눈치였지만 그렇게 하라고 곧바로 허락을 해주셨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런 돈이 어디서 나서 집을 구했냐? 그동안 이 집에서 먹이고 재워줬더니 배신하고 나가는 거냐?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등등 별 소리들을 해댔죠.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짐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곳에서 아들과 둘이 무탈하게 사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 뒤로 2년간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저는 한 세탁소에서 안정적인 일을 구하고 나서야 저희 모자는 그늘 하나 없이 평온한 일상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기일에도 명절에도 구겨진 마음 없이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시댁에서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만 저를 불렀고 그렇게 불러냈을 때도 어김없이 저에게만 일을 시켜댔어요. 매번 하던 거니까 내가 일일이 안 봐줘도 되지? 동서가 알아서 홍동백서 그 뭐야 하여튼 잘 차려놔? 홍동백서요 형님. 어쨌든 알아서 할 테니 가 계세요. 그거나 동서 은근히 이사가고 나서는 꼬박꼬박 말대꾸를 해. 이제 자기 집도 있다 이거야? 나랑 자꾸 맘먹으려고 하네? 형님도 일 있으시잖아요. 저희 다 고만고만한데 뭘 맘먹고 자시고가 어딨어요.
어쨌든 난 그럼 이따 다시 올게. 일을 시킬 때마다 미운 소리 해대는 건 별로였지만 원래 평생 해야 할 일을 1년에 몇 번만 하는 게 어디야 하는 생각에 저도 별 말 없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죠. 제 생일, 저희 아들 생일에는 그렇다 쳐도 남편 기일에조차 문자 한 번 안 했지만 아주버님 부부가 그럼 그렇지 하고 마음을 포기하니 화가 날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형님한테서 급하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던 일정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동서, 얼른 땡땡병원으로 좀 와봐. 아버님이 쓰러지셨어. 형님의 다급한 소리에 저는 일하다 말고 얼른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시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병원에서는 뇌출혈이라고 하더군요. TV를 볼 때는 뇌출혈이란 단어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심각한 병인 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참 뒤에 깨어나신 시아버지를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할 만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정정하시던 시아버지가 한순간에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되는 걸 보고 조금만 늦었으면 그대로 사망하실 뻔했다는 의사의 말을 제대로 실감할 수 있었죠.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시아버지는 끝내 완전히 회복을 못하셨고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오른쪽 팔과 얼굴을 마음대로 가누질 못해 식사조차 힘든 상황이었죠. 누군가의 간병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자 아주버님 부부는 서둘러 절 불러 앉혀놓더군요. 재수씨가 그동안 우리 집안에서 먹고 자고 숙식 해결하면서 모아두었던 돈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거 우리가 알면서도 딴소리 안 한 거 알죠? 재혁이가 모았던 돈도 따지고 보면 우리 차남이 번 집안 돈인데 땡전 한 푼 안 나눠주고 그대로 들고 튀었잖아. 우리 집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제서라도 효도 좀 하는 게 어때요? 제가 공짜로 놀고 먹었나요? 그 집에서 10년을 식모처럼 일만 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모은 돈이 왜 그 집안 거예요? 제가 배우자니까 당연히 상속 1순인데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이렇게 저 앉혀놓고 미운 소리 안 해도요. 저는 당연히 두 분이 간병을 할 리가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당연히 제가 할 몫인 거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처음으로 제가 아주버님의 말에 맞는 소리를 대꾸하자 아주버님은 당황한 듯 말을 못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형님이 아주버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절 흘겨보며 말했죠. 이거 봐. 동서가 혼자 살더니 이제는 우리랑 아주 맘먹으려고 든다니까?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맘먹고 자시고가 어딨어요. 어쨌든 제가 간병을 할 테니 아주버님이 치료비를 다 대주세요. 제가 싱글맘이라 돈이 없거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내가 다 어떻게 대라고. 이봐요 재수씨. 양심이 있으면 요만큼이라도 집안에 보탬이 될 생각을. 아주버님이 작년에 그토록 노래를 부리시던 사장직 다셨다면서요. 그런데 애 키우면서 세탁소서 일하는 싱글맘인 저한테 돈을 내라는 거예요? 사장직에 허울만 좋고 실속을 없는 게 아닐 텐데. 제 말에 아주버님은 곧바로 이 말에 힘줄 있으며 발끈했어요. 뭐 어디서 사장직을 우습게 알아? 내가 당연히 치료비야 낼 능력이 되지. 그럼 봐. 치료비는 내가 딱 낼 테니까. 약값? 약값은 재수씨가 내시라고. 알겠어? 못 내요. 아버님 간병하면 전 돈도 못 벌 텐데 저랑 아들은 뭐 먹고 살아요? 지금 아주버님이랑 형님께서 저한테 간병비를 줘도 모자랄 판에 약값을 대라는 거예요? 아주버님 능력도 좋으시면서 왜 자꾸 손을 작게 쓰시려고 하시나 모르겠네요. 아주버님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저는 배째라는 심정으로 입을 딱 다물어버렸어요. 결국 아주버님 부부는 학을 떼며 비용을 일체 다 대겠다고 마지못해 말했죠. 저도 제 자신이 아주버님 부부 앞에서 이렇게 말을 잘할 줄은 몰랐는데 혼자 밖에 나가 돈을 벌고 살다 보니 없던 능력도 생긴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합의를 보고 그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원래 살던 집은 채를 놓고 아들과 시댁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아들이 학교가 멀어져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세탁소 일을 못하게 되니 저는 다시 밖에서 일감을 받아와 집에서 시아버지 간병을 해드리며 일을 했죠. 인형 눈알도 붙이고 가발도 손보고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목이며 어깨, 허리 안 아픈 곳이 없었지만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그 다음에는 취업자금, 더 나아가 결혼 자금도 마련하려면 하루도 일을 쉴 수가 없었답니다. 시아버지는 간병하는 일은 시어머니를 간병할 때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어요. 시아버지는 휠체어로만 움직일 수 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사람이 신기한 게 아무리 힘든 일이더라도 자꾸 하면 손이 있게 되더군요. 저는 점차 시아버지를 간병하며 부업을 하는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말이 좀 어눌하고 더뎌도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 그런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익숙해졌고요. 둘째야, 지갑 가져와라. 지갑이요? 우식이 용돈 주시려고요? 괜찮아요, 아버님. 이틀 전에 주신 걸로 아직 차비 될 거예요. 한창 뒤돌아도 배고플 나이다. 지갑. 아유, 조금만 주세요, 아버님. 저도 내일 이거 납품하고 또 돈 받아요. 그건 모아두라. 시아버지는 틈만 나면 제 아들한테 용돈을 쥐어주려고 하셨어요. 그런 모습이 질투가 났는지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자기 아들한테도 용돈 좀 달라고 하면 그건 또 딱 잘라 거절하셨죠. 우리 현우는요, 아버님. 현우 이번에 복학해서 돈 많이 들어가는데. 고개만 젓지 마시고요. 아니, 우식이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뭐 한다고 자꾸 용돈을 주세요? 우식인 전교 1등이다. 참나, 우리 현우도 까탑이었거든요. 지방대 겨우 가놓고. 아우, 됐어요, 그럼. 참나. 시아버지가 조카 용돈을 안 줘서 삐진 건지 아님 원래 그럴 계획이었던 건지 아주버님네 가족은 제가 아버님 간병을 해드린 지 3년 만에 서울 근교로 이사를 가버리더군요. 대출을 얼마나 낀 건지 시아버지 병원비랑 약값을 달라고 할 때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저한테 짜증을 부리곤 했어요. 재수씨, 이 금액 확실해요? 아니, 어떻게 치료비가 줄질하냐. 영수증까지 찍어서 보내드렸잖아요. 아버님 병사는 여전하시고 연세는 계속 들어가는데 그럼 치료비가 늘지 줄겠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주버님.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진 않을 테니까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자기 돈 안 나간다고 아주 말은. 이달 말까지는 나도 못 져요. 다음 달 초에 줄 테니까 그리 알아요. 매번 짜증을 내면서 치료비 주는 걸 미루니 점점 시아버지의 병원비까지 제가 부담하게 되었죠. 아주버님 부부가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치료를 안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저도 당장 아들이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가고 취업 준비 기간까지 가지게 되니 주머니가 찰 틈이 없었어요.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주버님과 형님께 수없이 연락을 해서 끈질기게 병원비를 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이사간 뒤로는 명절 때도 얼굴을 안 비추던 아주버님 부부는 자꾸만 시댁으로 내려와 집안 살림살이를 전부 뜯어가기 시작했어요. 말씀도 제대로 못하는 시아버지한테 자꾸만 허락 아닌 허락을 받아가면서요. 아버지, 나 이거 가져가요. 아버지 이제 이거 쓸 일 없으시잖아요. 괜찮죠? 여보, 저기 자개장도. 이건 다 엄마 거니까 괜찮죠, 아버지? 이것도 다 엄마 유산인데 저희가 잘 쓰려고요. 시아버지는 별 대꾸도 않고 왼쪽 손을 들어 휘휘 적기만 하셨어요. 알아서 하라는 뜻이었죠. 제가 시아버지랑 둘이 있을 때 적당히 가져가라고 할까요? 하고 넌지시 여쭤봐도 시아버지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안방에 있는 낡은 TV와 TV 장만 건드리지 말게 해달라고 하셨죠. 저기 형님, 아버님이 다른 건 다 가져가셔도 안방에 있는 TV랑 TV 장은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거? 저거야 뭐 어디다 팔기도 좀 그래. 저건 안 가져갈게. 형님은 안방 안을 쓱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간병하는 10년 동안 시댁 살림은 점점 횡하니 없어지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던 저도 점점 아주버님 부부의 만행이 심해지는 걸 보고 치가 떨리더라고요. 시댁 살림살이 다 팔아서 조금 살만해졌는지 SNS에는 매번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제차를 타는 사진만 올라오고 나중에는 아예 안부 연락도 없어졌거든요. 그 꼴을 보자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 같아 저도 아주버님 부부의 SNS는 쳐다도 보질 않았네요. 하루아침에 쓰러져 건강을 다 잃으셨던 시아버지는 저희 곁에서 꼭 10년을 더 사시고는 시어머니 곁으로 떠나셨어요. 시아버지는 임종일 일주일 전부터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는데 힘든 와중에도 저에게 더듬더듬 마음을 전달해 주셨어요. 애들 엄마 다 보살피고 우리 재혁이가 가고 나까지 이렇게 보살펴 주어 너한테 정말 고맙구나. 우리 가족이 너한테 다 갚지 못할 큰 빚을 졌다. 아니에요, 아버님. 가족인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는걸요. 무리하지 말고 쉬세요. 아버님 마음 다 알아요. 고맙다, 아가. 내가 가면 큰집이랑은 연락하지 말거라. 그거야 이미 뭐 이제 저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앉아요, 아버님.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마음 푹 내려놓으세요. 얼른 쉬세요. 시아버지는 결국 아주버님 부부를 보지도 못하고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눈을 감으셨어요. 해외여행 중이던 아주버님 부부는 시아버지의 위급함을 알렸음에도 놀 거 다 놀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입국 날짜에 맞춰오느라 저와 아들이 장례식장을 다 마련해 놓고서야 슬그머니 기어들어왔죠. 저는 그쪽은 터다도 보지 않고 그저 찾아주신 조문객들에게만 열심히 인사를 드렸어요. 아주버님 부부도 딱히 저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쓸데없는 잡담을 하진 않더군요.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시아버지의 변호사가 찾아와 유언장을 읽어주었습니다. 내용은 조금 충격적이었죠. 고 김봉수 씨의 안동 땅 1300평 일대는 장남인 김지민님에게 남기셨습니다. 또 장손인 김현님에겐 땡땡은행의 현금 자산을, 손자 김우식님에게는 고 김봉수 씨의 자택을, 둘째 며느리인 나정임에게는 이걸 남기셨네요. 변호사가 제 앞에 내밀어준 건 낡은 빨간색 돼지 저금통이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을 보호하니 입꼬리를 실룩거리면서 아무 말도 않는 게 마치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만 같았죠. 사실 저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셨다고 해도 마음에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한쪽 귀가 하얗게 바랜 낡은 돼지 저금통이 제 앞에 놓이니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금통은 반쯤 채워져 있었는데 보아하니 이래저래 생긴 잔돈을 모아두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동서 고생한 건 아셔서 이렇게 챙겨주시네. 나봐,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겨주셨는데 말이야. 겉으로는 아쉽다 어쩐다 소리를 하면서 형님의 입가에는 미소가 사라지질 않았어요. 유산으로 뭘 받았든 저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 지킬 참이었습니다. 저놈의 집구석이랑은 연락도 하지 말고 지내야겠다는 유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버님네 부부가 어떤 소리를 하던 대꾸도 않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와버렸죠. 시아버지가 가시고 나서 저희는 시댁집을 처분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계속 지내기로 결정했어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붙어있던 곳이라서 정이 잔뜩 들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그 집을 참 좋아했고요. 요즘 같은 때 이런 한옥은 찾기 어렵다면서 이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다고 했죠. 시아버지를 보내드린 뒤 저는 그 집에서 여전히 일을 받아와 하루 종일 사부작거리며 일을 했어요. 혼자 있는 게 적적해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며 때때로 하늘도 보고 바람도 쐬며 고즈넉하게 살았죠. 그렇게 한 해가 금방 다 가고 시아버지의 첫 번째 기일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시아버지 제사상을 차려드렸어요. 술 따르고 절해줘야 할 큰아들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으니 저와 아들이 둘이서 간단히 제사를 드렸고 식사를 시작했죠. 생선뼈를 발라내던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시아버지가 남긴 돼지 저금통에 대해 묻더군요. 엄마, 할아버지한테 받은 저금통 그거 열어봤어? 아니, 그걸 뭘 또 열어봐. 그래도 선물인데. 응? 선물이니까 열어봐야지. 그럼 할아버지가 정말 저금통을 선물로 주셨겠어? 저금통 안에 있는 돈을 선물로 주셨겠지.
그거 대충 보니까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들이던데 열어서 뭐 어디에 쓰게? 내가 얼마 전에 계좌 정리를 싹 했는데 저런 돈도 은근히 긁어모으면 꽤 커. 어디 써 저금통? 그걸로 엄마 옷도 사입고 밥도 시켜 먹고 그래.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안방에 있던 저금통을 가져왔어요. 반만 찬 저금통의 윗부분을 도려내자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동전들을 살짝 쓸어내자 그 안에서 작고 빨간 복주머니가 나오는 겁니다. 복주머니만 빼내 그 안을 꺼내보니 작은 쪽지와 열쇠가 나왔어요. 안방 TV장 뒤 금고 열쇠.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고 아들과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른 안방으로 갔습니다. TV장을 당겨보니 그 뒤편에는 정말로 금고가 있었어요. 서둘러 금고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 얼굴만한 묵직한 골드바와 함께 건물 등기 서류가 있는 거였어요. 서울에 있는 건물 세 채가 모두 시아버지 명의에서 제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죠. 그 안에는 이미 시아버지가 증여세까지 전부 지불한 내용과 형님의 사인이 들어간 서류도 있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큰 조카한테 시골 땅과 현금 자산을 물려주면 그 이상의 상속분은 전부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였어요. 그 모든 내용을 본 저희 모자는 어안이 벙벙해졌죠. 저는 저도 모르게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면서 눈물을 한바탕 쏟아냈어요. 그동안 조금이라도 시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게 너무 죄송했고 또 시아버지가 아주버님과 형님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편한 몸을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셨다는 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죠. 저와 아들은 그 서류를 들고 유언장 발표를 해주었던 변호사를 찾아갔고 변호사는 이미 생전에 시아버지와 얘기가 다 끝난 일이라며 곧바로 모든 법적인 처리를 끝마쳐 주었어요. 우스갯소리로 저금통은 1년 동안이나 안 열어볼 줄 몰랐다는 변호사의 말에 저도 눈물을 흘리다가 웃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저희가 숨겨진 시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동안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아버지께 물려받은 땅을 팔아 아파트 대출금을 드디어 다 갚았다며 좋아하더군요. 그게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는지 굳이 가는 길에 저희 집을 들려서 잔뜩 자랑을 하고 갔어요. 그러다 문득 집안을 둘러보더니 의아한 듯 얘기하더군요. 근데 동서, 집이 뭔가 풍요로워졌다? 뭐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 예전에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전부 빼갔던 살림살이 다시 채운 것 뿐이에요. 이거 원목이야? 이렇게 비싼 걸 동서가 어떻게 사? 혹시 아버님한테 뭐 따로 받은 거 있어? 네, 형님이 그 땅 1300평이랑 현금 자산만 다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겠다고 쓴 각서요. 그게 저금통 안에 있더라고요. 그 말에 형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도 없이 절 노려보곤 가버리더군요. 그러더니 며칠 뒤 아주버님과 함께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희 집을 다시 찾아왔어요. 어떻게 자기들을 그렇게 속일 수가 있냐면서 제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시아버지를 꼬드겨서 유언장을 그렇게 바꾸게 시켰다는 모함을 해댔어요.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풍비박산 난다더니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이딴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변호사랑 말씀하세요. 전 더 할 말 없습니다. 그 땅 팔아봤자 꼴락 2억 나오는 거 현금도 고작 몇 천만 원 쥐어줘 놓고 생판 남인 재수 씨한테 그 건물을 다 준다는 게 말이 돼? 어디서 내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사기를 쳐? 내가 이거 아주 명명백백히 법대로 해결할 거야. 네, 법대로 해결하세요. 저야 잘못한 게 없어서요. 얼마나 평소 행실을 제대로 못하고 사셨으면 부모님이 전부 돌아가시면서 아주버님이랑 형님하고는 말도 섞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몸도 불편하신 아버님이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시면서 유언장을 만드셨을까요? 그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어딘 뚫린 입이라고? 법대로 하자면서요. 왜요? 한 대 치시게? 그것도 명명백백히 법대로 하는 거죠?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맞받아치자 아주버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울불만 토하며 형님과 같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변호사를 알아본 것 같더군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유언장을 적으실 때 본인의 건강 기록, 치매 검사 여부 등 어떻게든 아주버님 부부가 딴지를 못 걸게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놓고 가셨어요. 결국 두 사람은 소송에 참패했고 아파트 대출금 대신 소송 비용을 빚으로 떠안게 되었죠. 저는 그 모든 과정에서 두 사람을 눈꼽만큼도 봐주지 않고 10원 한 장까지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아냈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저 참아주고 묵인해주고 살았더니 두 사람이 점점 더 돈에 미친 괴물들이 되어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소송이 모두 끝난 이후 아주버님 부부와 저는 몇 년째 연락 하나 없이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 운전을 배워 면허를 따고 차를 샀어요. 그리고 틈틈이 서울로 올라가 건물을 관리하고 오곤 한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노인 요양원에 가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저희 아들은 지난 몇 년간 예쁘게 사귄 여자친구와 올해 가을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아들을 장가 보낼 때 남부러울 것 없이 장가 보낼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네요. 시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귀한 돈으로 저는 앞으로도 저희 아들을 위해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갈 계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의 앞날이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교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전 어려서 저희 집이 제일 부자인 줄 알고 자랐어요. 그만큼 엄마는 한 번도 어려운 내색을 하지 않으셨고 클 때도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시라고 하셨거든요. 일찍 아빠가 돌아가셨고 그 일로 인해 엄마는 가장으로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으셨죠. 매일같이 일하는 엄마에게 불만도 있었지만 다행히 외갓집이 그런 부모님의 부재를 많이 없애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덕분에 결핍 없이 자랐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도 생겼어요. 재현아, 우리 엄마가 너 진짜 좋아하시는 거 알지? 며느리 되면 딸처럼 다 해주신대. 다행이다. 어머님이 혹시라도 나 안 좋아하시면 어쩌나 생각했는데. 똑 부러지고 야무진데 누가 널 싫어해? 나도 그래서 반한 거잖아. 회사 선배에게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졸랐던 남편이었어요. 저 역시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없었고 절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무장해제가 되었죠. 근데 날 어떻게 알고 소개시켜달라고 했던 거야? 아, 그날 너희 회식 날 우리 잠깐 마주쳤었잖아. 그때 보고 반해서. 하여튼 이게 인연이긴 한가 보다. 이렇게 해서 결혼할 줄 누가 알았어. 찰나의 인연으로 저희는 부부가 되기로 약속을 했죠. 처음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가던 날이 생각이 나네요. 와, 너희 집이야? 여기 엄청 비싼 아파트잖아. 입고 다니는 옷이나 가방 보면서 사실 평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아파트에 살 줄은 몰랐어. 엄마가 힘들게 노력하셔서 장만하신 거야. 아버님 없이 이렇게 여자 혼자서 이 정도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머님 대단하시다. 고생 많이 하셨어. 나 역시 아빠가 없어서 그런지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거야. 걱정하지 마. 아버지 없는 빈자리 내가 다 채워줄게. 엄마가 이렇게 든든한 남자 만났다는 거 알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늘 내 걱정뿐이시거든. 하긴 외동딸인데 귀하기도 하겠지. 내가 귀하게 대해줄게. 그러니까 재은아, 나만 믿으면 돼. 내색은 안 해도 어머님이랑 단둘이 얼마나 외로웠을 거야? 빈말이라도 참 좋았어요. 엄마와 둘이 살면서 한 번도 결핍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던 것을 보면 저 역시 단란한 가정들이 부러웠나 싶었죠. 그리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사실 시어머니 덕도 있었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야무진 아가씨 처음이야 정말. 우리 아들이 복 터졌네 복 터졌어. 회사도 탄탄한데 다니고 이렇게 똑소리가 나는데 누가 안 좋아해?
어머님이 절 너무 좋게 봐주신 거죠. 이렇게 복덩이가 굴러왔는데 안 좋아할 리가 있어? 여기 내가 준비한 꽃다발 받아. 감사합니다. 수택 씨가 저희 집에 인사 올 때는 제가 꽃다발도 준비 못했는데 괜히 수택 씨한테 미안하네요. 남자는 이런 거 안 받아도 괜찮아. 엄마가 엄청 좋아하실 거라고 했지? 수택 씨가 걱정 말라고 엄청 안심을 시켜줬는데 그래도 긴장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수택이한테 채은 양 사정은 다 들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가족이니까 더 긴밀하게 지내자고. 수택 씨가 누구 닮아 이렇게 정이 많고 저한테 잘해주나 싶었는데 어머님 닮아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잘해주시는 거 잊지 않고 더 잘해드릴게요.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 난 우리 수택이랑 채은이랑 살면 그걸로 됐어. 명절도 아닌 날 직접 김치도 싸주시고 집에 초대해서 밥도 차려주시고 말만 안 했지 그냥 전 이 집의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남자친구가 마음에 드시는지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귀한 딸이 12월 가겠다고 하자 한사코 엄마는 뭐든지 다 해주시라 하셨어요. 워낙 받기만 했던지라 이래도 되나 싶은 것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괜찮다며 뭐든지 다 해주시라고 했지만 말이에요. 엄마 됐어, 안 해줘도 돼. 그래도 엄마가 집은 하나 해주고 싶었어. 뭐 서울 아파트는 못 해줘도 니들 회사 근처에 방 하나 얻어줄 정도는 되니까 받아. 결혼 비용도 엄마가 다 해주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그동안 나 일해서 모은 돈도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돈 있을 때가 있냐? 그냥 괜찮으니까 넣어둬. 그래야 엄마가 마음이 편해. 아마 네 아빠 살아있었어도 이 정도는 해주셨을 거야. 그래야 내가 나중에 네 아빠 만나도 면이 설 거 아니냐? 딸바보인 엄마는 제가 결혼을 하자 회사 근처에 집도 얻어주시고 결혼식 비용까지 모조리 다 해주셨어요. 아마 아빠가 없는 부재를 엄마는 제가 몰랐으면 했고 혹시라도 시댁에서 제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수군거릴까봐 오히려 나서서 모든 걸 다 해주셨죠. 엄마의 노력 덕분인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혼 초부터 입이 귀에 걸리게 되었네요. 가만 보면 재은이는 가정교육 참 잘 받은 것 같아.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똑부러지고. 내가 재은이 만난 게 복이지. 재은아, 내가 진짜 잘할게. 그리고 장모님한테도 잘할 거야. 우리 결혼하고 이렇게 살게 된 것도 다 장모님 덕분이잖아. 그래, 수태가. 너 장모님한테 잘해야 해. 그리고 재은이를 내가 딸 같은 며느리로 아끼니까 우리 재은이 눈에서 눈물 빼면 아주 혼난다? 알겠어요. 엄마는. 내가 재은이를 왜 울리겠어? 이렇게 복덩인데. 저도 이런 집에 시집 온 게 복인 거죠. 남들한테 들으면 시집살이도 엄청나고 시어머니와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데 저는 어머님이 매번 이렇게 입이 마르게 칭찬만 해주시니까 사실 너무 감사해요. 수택 씨도 저한테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제가 제일 복 받았어요. 아니 요즘에도 시집살이가 있단 말이야? 엄마는 재은이 시집살이 안 시킬 거지? 그걸 말이라고 하니? 재은이 시집살이 시킬 게 뭐가 있니? 애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완벽한데. 재은아, 그런 건 걱정 마. 에이, 걱정 안 해요. 저도 남들 얘기만 들었지. 어머님은 워낙 잘해주시니까요. 우리 재은이는 참 말도 예쁘게 한다. 보고 배운 건 무시 못한다니까? 솔직히 재은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예쁜 말만 하는 거지. 재은이 만나고 회사 일도 더 잘 풀려. 맞아. 이게 다 궁합이 잘 맞아서 그래. 내가 재은이 딱 보고 알았다니까? 남자가 여자 잘못 만나면 고생길에 등골이 휜다는데 난 아니잖아. 회사에서도 나보고 부럽다고들 한다니까? 재은아, 나랑 결혼해줘서 진짜 고마워. 아, 우리 이번 주에 장모님 댁에 가서 식사나 할까? 간만에 어머님도 딸이 굉장히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자. 먼저 가자고 해줘서 고마워. 어려서부터 참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게 가장 큰 슬픔이었지만
척하면 척 일이 잘 풀렸고 엄마가 그만큼 뒷바라지를 해주셨거든요. 남편과 친정엄마가 이렇게 잘 지내니 더욱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루하루 무슨 복이 많은지 행복하다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이니 엄마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서방이 잘하지? 그래, 똑똑한 네가 어딜 가든 사랑받을 것 같았어. 엄마는 너 좋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좋다. 다 엄마 덕이지 뭐. 엄마가 나 이렇게 예쁘게 키워줬잖아. 말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 김서방이랑 셋이 외식이나 할까? 에이, 바쁜 사람 뭐하러 불편하게 식사를 하자고 해. 너희 둘이 편하게 먹어. 아니야, 스택씨도 엄마네 들러서 식사하자고 했었어. 스택씨가 엄마를 엄청 챙기거든.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 내내 남편은 엄마의 기분을 많이도 맞춰주었어요. 장모님이 지난번에 보내주신 반찬 너무 잘 먹었어요. 어쩜 어머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손맛이 최고예요. 사위가 잘 먹어주니까 좋으네. 내가 그렇게 음식 솜씨가 좋진 않은데 고마워. 제가 아들처럼 잘할게요. 빨리 성공을 해야 어머님이 해주신 은혜 잊지 않고 잘할 텐데. 얼른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니야. 지금처럼 우리 재은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줘. 그거면 돼. 내가 바랄 게 뭐가 있겠어. 그래도 어머님이 지금까지 저희한테 해주신 게 많은데 제가 꼭 갚아야죠. 어머님,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저렇게 화목하니 세상 제일 잘한 게 결혼 같았어요. 어머님이 또 용돈 주셨네. 매번 만날 때마다 이렇게 용돈 챙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정말 내 월급으로 생활하기 빠듯한 거 어찌하시고 참. 매번 감사하다니까. 엄마가 당신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 엄마 나한테는 용돈 안 줘도 당신한테는 꼭 챙겨준다니까. 그리고 그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엄마는 뒤늦게 만나는 분이 있다고 말을 하게 되었고 저는 진심으로 너무 기쁘더라고요. 엄마 진작 말하지. 나는 진짜 너무 기뻐. 사실 엄마 옆에 누군가 있으면 했거든. 그래? 그래도 많이 당황했지? 아니야. 엄마, 난 엄마 응원해. 누굴 만나든 엄마 자유고 지금 이렇게 엄마가 외롭지 않게 지내는 게 나한테 큰 기쁨이야. 엄마의 사랑을 응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듣고는 시큰둥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때 발생했어요. 재력과 엄마가 만나시는 분이 생기자마자 남편은 전전긍긍해 하더라고요. 재현아, 그래도 어머님이 이 나이에 연애를 하신다는 게 말이 돼? 무슨 상관이야? 난 좋아. 어려서 일찍 아빠 보내드리고 지금까지 일만 하시고 사셨어. 덕분에 부유했지만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겠어. 나도 이렇게 결혼했는데 지금이라도 엄마가 엄마 인생 찾아 사는데 누가 말려. 나는 찬성이야. 너 자식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혹시라도 재혼한다고 하시면 어떡할래? 오히려 좋지. 평생 엄마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힘이 되어주는 거잖아. 자식이랑 또 다른 별개로 말이야. 난 찬성해.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서 어쩔래? 너무 곱게만 자랐다니까 우리 공주님이. 드라마도 안 봐? 어머님 재력이 말도 못하신데 그분이 그런 거 노리고 접근했다고는 생각 못해? 뭐? 엄마가 어린 애도 아니고 그런 거 구분 못하시겠어. 그런 분 아니야. 나도 몇 번 뵀는데 얼마나 좋으신데. 그러니까 스택씨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줘. 사위도 아들인데 할 말은 해야지. 난 어머님 연애 반대야. 행여라도 그런 소리 엄마한테 하지 마. 아빠 나 어려서 돌아가시고 엄마 처음이란 말이야. 그 누구도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네. 재현아, 인생은 현실이라니까. 어머님 걱정돼서라도 내가 말릴 거야. 남편은 그렇게 못마땅해 했지만 엄마는 참 행복해 하셨고 저 역시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네요. 그리고 남편은 기어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엄마와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린 엄마의 남자친구분과의 식사 자리에서 말이죠. 엄마는 얼굴에 화색이 돌 만큼 기분이 좋아 보였고 남편도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예의를 갖추는 척을 하더라고요. 김서방 얼굴 보기 힘드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얼굴 보고 싶어서 자리 마련했어. 많이 먹어. 이거 김서방이 좋아하는 거지? 네, 뭐. 어머님이 보자고 하면 언제든 나와야죠. 언제든 불러주세요. 제가 어머님 아들 아닙니까? 봤죠? 내가 우리 딸 시집 하나는 진짜 잘 보냈다니까. 김서방도 들었겠지만 여기는 남자친구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고. 재현이랑도 자주 봤었어. 네. 근데 그 연세에 연애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단하시네요. 사람 나이로 사랑을 재단하는 게 웃기지 않나요? 우리도 사람인데.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갑자기 어머님이 연애를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실 저희 어머님이 젊어서는 진짜 일만 하셔서 물정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어머님 재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해받으면 곤란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와 엄마 남자친구는 표정이 굳어졌고 저 역시 얼굴이 달아오르더라고요. 수택 씨, 무슨 말이 그래? 제가 소리치자 엄마가 다급히 저를 말렸죠. 됐어, 재현아. 너까지 나서지 마. 엄마가 덤덤히 말하긴 했지만 얼굴은 벌개지고 어쩔 줄 몰라 하였어요. 김서방이 무슨 걱정하는지 알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어머님, 혹시라도 다른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미리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아저씨 죄송해요.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지. 일단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일어날게요. 나오지 마세요. 가족끼리 오해가 있으면 얘기 나누고 나중에 내가 연락하리다. 그렇게 엄마의 남자친구분은 일어나셨고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술 한잔 하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서방이 무슨 오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함께 밥 먹는 사람 하나 있는 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어야 되나 싶어. 김서방, 오늘 자네가 실수한 거야. 장모님, 저는 장모님이 걱정되니까 그렇죠. 사실 딸이라고 재현이 하나밖에 없는데 재현이도 너무 사람을 잘 믿고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어머님이 가진 게 많으신 분인데 잃을 것도 많지 않겠어요? 전 정말 이성적으로 어머님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에요. 엄마는 그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식사 자리가 끝이 났네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고심 끝에 당신한테 아저씨 보여드린 건데 어떻게 그 앞에서 돈 얘기를 해. 막말로 엄마 돈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또 아무 물정 모를래? 재현아, 어머님한테 너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 많은 돈이 다 누구 거겠어? 네 거라고. 근데 어머님이 그분이랑 재혼한다고 해봐. 그럼 골치 아파진다니까?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총대 메고 말하는 건데 나한테 큰소리 칠 이유야? 난 엄마 돈 관심 없어. 내가 벌어서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이야말로 신경 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랑 결혼한 당신을 위해서겠지. 막말로 수택씨 우리 엄마 돈 많아서 좋아한 거 아니야? 결혼할 때 집도 엄마가 해주시고 수택씨한테 용돈도 척척 주는 우리 엄마가 좋으니까 혹시라도 잃게 될까봐 이러는 거 아니냐고. 기어코 저 역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고 사실 아차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소리 끝에 남편의 대답은 가관이었고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의 본심을 듣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네요. 남편 또한 흥분하며 말을 이어갔거든요. 돈 많은 장모님 누가 싫어해?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한 적 없었지만 이번 일로 남편이 확실하게 저희 집 돈을 본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3일째 되는 날 엄마가 쓰러졌다고 전화가 왔어요. 원래도 혈압이 높던 엄마였기에 늘 건강관리에 힘을 써왔지만 갑작스럽게 엄마에게 찾아온 뇌출혈을 막을 수는 없었죠. 정신이 까마득하고 엄마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괜찮아? 장모님 의식은 있으셔? 어떻게 그때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급성 뇌출혈이래. 아직 힘드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장모님 내가 우리 엄마처럼 모신다고 했잖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때 너무 심하게 말해서. 아니야, 너도 그럴 만했지. 장모님 일어나실 거야. 그러니까 자기 너무 걱정 말고 내가 옆에서 꼭 힘이 되어줄게. 그러려고 우리 결혼한 거잖아.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왔어요. 며칠 전 싸우고 괜히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나 싶게 남편의 말이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하지만 감동은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근데 병원비 결제를 왜 네가 했어? 엄마니까 내가 하지 왜 내가 하냐니? 아니 어머님이 우리보다 더 부자시잖아. 근데 왜 자꾸 병원비를 부담해? 우리 현실도 챙겨야 하지 않겠어? 장모님은 재산 많으시잖아. 지금 엄마가 이런데 무슨 재산 타령이야. 재현아, 현실을 좀 생각해. 미리 앞서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앞으로 어떡할지 대비는 해놔야지. 너 정말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 어머님 옆에 계신 아저씨랑은 서류상 아무 사이 아닌 거 맞지? 황당했네요. 그리고 며칠이 흘렀고 엄마가 제발 다시 일어나길 바랬던 날이었어요. 재현아, 근데 어머님 집이랑 땅 이런 거 다 너한테 주시는 거 맞지?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건 나야 모르지. 엄마 재산에는 관심 없다고 했잖아. 남편은 또다시 재산을 운운하며 저에게 얘기를 했고 그때는 정말 참지 못하겠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돈돈거리는지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은 게 제가 한참 사람을 잘못 봤다고 느끼게 되었네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서류 한번 확인해보자. 솔직히 지금 어머님이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거 확실히 해야지. 엄마가 지금 누워있는 상황에서 서류를 떼보자고? 당신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사람이 앞날에 대비를 해놓으면 좋잖아. 당신이 말하는 앞날이라는 게 뭔데? 뭐 엄마 재산을 다 내 앞으로 해놓자는 거야? 난 싫어. 내가 왜? 나 엄마 재산 한 번도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엄마가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지도 않아. 제발 그만해. 병실 앞에서 남편과 제가 저런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외삼촌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다가오셨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엄마 외에 수익자는 나로 되어 있다. 삼촌으로 되어 있어? 그래. 엄마가 다 내 앞으로 해놓을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복잡하게 서류 뗄 생각 마라. 이미 대부분 다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워낙 남매 사이가 각별했고 엄마가 하는 사업을 외삼촌이 많이 도와주셨기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남편은 이것 또한 무척이나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딸이 먼저지 동생이 먼저야? 다 진짜 황당하네. 당신 태도가 더 황당해. 제발 그만 좀 해. 엄마 재산이 그렇게 중요했어? 그래서 아저씨도 반대한 거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진다 정말. 아니 맞잖아. 솔직히 다 붙잡고 물어봐라. 나같이 생각 안 할 수가 있냐고.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병간호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상처받는 날들이 되고 말았죠. 재현아, 너 요즘 얼굴 보기 왜 이렇게 힘드니? 네 엄마 일로 예민한 건 알겠는데 이런 일로 우리 집까지 불편하게 해야겠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엄마 병간호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엄마 상황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하네요. 네 엄마는 엄마고 이럴 때일수록 남편을 잘 챙겨야지. 요즘 수택이 눈밑 다크서클 내려오는 거 안 보이니? 너 때문에 병원 왔다 갔다 하고 회사 다니고 하느라 얼마나 마음이 짠한데 너만 생각해? 어머님, 저희 가족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쓰러지신 지 한 달이 되었나요? 두 달이 되었나요? 고작 2주예요. 병원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수택실은 병원에 한번 들리면 끝이에요. 하는 게 없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재현아, 너 말버릇이 좀 그렇다?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래? 근데 너도 가정이 있으면 네 엄마 챙길 때가 아니라 네 남편을 챙기라는 거지. 엄마 쓰러지신 지 보름이에요. 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자식이잖아요. 네 엄마도 그래. 자식 하나 있는데 어떻게 재산을 네 삼촌 명의로 해놓니? 솔직히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개념이 없어.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쁜 말 한 거 아니잖아. 다 너랑 수택이 생각해서 한 말이지. 이게 현실이야. 솔직히 너한테 그 많은 재산이 가는 줄 알았지? 누가 갑자기 가로챌 줄 알았어?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요?
사실 삼촌이 다 엄마 거 가져간다고 해도 저 아무렇지 않아요. 그만큼 저 어렸을 때부터 아빠처럼 잘해주셨고 엄마랑 각별하세요. 제가 제 앞가림할 정도로 벌고 있고 굳이 엄마 재산 없어도 괜찮은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보니까 참 이기적이다. 이게 아빠 없어서 자라서 그런가? 어쩜 너만 생각해? 결혼은 너 혼자 했니? 우리 수택이는 어쩌고? 너 뒷배경 보면서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한 수택이랑 나도 생각해야지. 어쩌면 너만 생각하냐 그 말이야. 참, 나 이기적이어도 그렇지. 그 말을 듣는데 핏대가 확 서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 설마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 배경 보고 저 좋다고 하신 건가요? 수택 씨도 그러면 그거 하나 보고 저랑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당연하지. 한부모 가정을 누가 좋아해? 그나마 돈이 있고 재력이 받쳐준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뭐라도 해줄 거 있나 해서 받아들인 거지. 그리고 네가 사근사근한 맛이 있니?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네 비 그 정도 맞춰줬으면 네가 우리 집에 미안해서라도 네 삼촌이랑 엄마 설득해서 뭐라도 해야지. 안 그래? 아니요, 저 그렇게 못해요. 못하면 어쩔 거야. 돈 없는 제가 싫으시면 이 결혼 끝내면 그만이에요. 저도 이렇게 대놓고 속물적인 어머님이란 수택씨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요. 너 그 말 똑바로 지켜야 할 거야. 네가 먼저 끝내자고 했지? 누가 눈 하나 깜짝하나? 참네, 방귀 낀 놈이 썩내도 유분수지. 결국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오가게 되었어요. 엄마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남편이 알고는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엄마한테 못 끝내네 만회했다며 어른을 꼭 이겨먹고 싶어? 그리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 회사 보수적인 거 알잖아. 행여나 이혼했다고 해봐라. 그것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인생도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말 입에 담지도 마라. 솔직히 나도 너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책임은 져야지. 그게 성인이니까. 너도 그러니 그런 말은 함부로 하지 마. 성인이잖아. 그럴싸하게 말하지 마. 어쨌든 나한테 사과 먼저 해야지. 어머님 아프신데 꼭 이래야겠어? 만약 일어나셨을 때 너 이혼했다고 하면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까? 또 본인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얼마나 자책하시겠어. 생각 좀 해라.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던 남편이었기에 이혼에 있어 큰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좋다기보다는 본인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말하는 남편이 정말 얄미웠고 당장이라도 끝내버리고 싶었죠. 그러면서 엄마를 생각하는 척하는 남편이 너무 미웠네요. 그렇게 이혼 소동은 일단락되었지만 한번 신뢰가 깨진 결혼은 다시 이어붙이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예전에 제가 알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남편은 집에 와도 저랑 말도 잘 섞지 않았고 어느 날은 TV를 보며 이런 말도 했어요. 너는 좀 현실 감각이 없는 애 같아. 뭐가 갑자기? 그냥 네가 돈이 뭐 얼마나 있다고 무슨 병원비를 감당하며. 어쨌든 피곤해 진짜. 말끝마다 저에게 피곤하다 답답하다라면서 면박을 주곤 했죠. 너무 지쳤었고 저 역시 엄마만 생각할 때라 남편과 싸울 여력도 없더라고요. 하루는 일 끝나고 부랴부랴 병원에 도착하여 도시락을 꺼내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재현아, 너 살림은 하는 거니? 네? 요즘 신경을 못 썼어요. 너희 애가 생기긴 하겠어? 매일 네 엄마 병원에 들락날락 집에는 잘 들어가니? 어머님, 지금 상황이 상황인데 그런 말을 제가 들어야 하나요? 너 똑똑한 애인 줄 알았는데 맹추에 허당하냐?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네 엄마한테 매달릴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오는데? 돈이 나와 땅이 나와? 그거 다 물 건너 갔다며. 근데 왜 거기에 매달리고 있어? 그냥 우리 집에 매달려서 이제 잘해야지. 네가 스테기는 등한시하면서 거기에 매달릴 꾼번이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엄마예요. 제가 자식이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면 수택씨가 모른 척 해야 하나요? 우리 수택이가 날 모른 척 하겠어? 어디 너랑 네 엄마에 갖다 붙여? 늘 말 하나마나 뻔한 소리였어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남편이 거들더라고요. 엄마 말씀이 틀려? 너 진짜 너무 너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맨날 말끝마다 딸을 단속하듯 굴고 시댁 가면 시어머니는 눈만 마주쳐도 아휴 하고 한숨부터 쉬었죠. 네가 네 엄마 일에 너무 휘둘리는 거야. 그 나이에 재산 정리도 안 해놓고 쓰러지면 누가 감당해? 그게 다 네 책임이라고. 책임이요? 그게 왜요?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정신 좀 차리라는 거지.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이 집 체면도 좀 생각해라. 네 삼촌한테 얘기해서 얼른 네 앞으로 돌려놓으라고 해. 혹시 남자친구도 있다면서 그 남자한테도 뭐 하나 떼준 거 아니야? 너무 서러웠어요. 눈물도 났고 돈이 뭐길래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철없는 애, 그리고 이 집 체면을 깎아먹는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거든요. 그리고 한참 남편과 둘이 쑥덕거리다가 며칠 후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희 엄마 병원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엄마가 깨어나서 이제 막 눈도 움직이시고 고개도 움직이면서 조금씩 의사소통을 할 때였거든요. 아우 사돈 고생하셨네요. 재은이한테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아직 말씀은 못하세요. 그런데 여기 어쩐 일이세요? 당신도 같이. 아, 그냥 겸사겸사 좀 괜찮아지셨다고 하길래 왔지. 의사 선생님이 뭘 하셔?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하시죠. 그래도 의식 찾은 게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다행이네. 근데 사실 내 친구 어머니도 급성 뇌출혈이었는데 결국엔 거동도 못 하시더라. 어머니 어디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지금 그 말하려고 온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확인은 받아야 한다고 해서 온 거야. 무슨 확인? 지금 어머님이 말씀은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의식도 있으시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다 알아는 들으신다며. 솔직히 내가 장모님한테 다달이 용돈 받은 거랑 뭐 너랑 사는 신혼집 얻은 거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확인을 좀 받아야겠다는 거지. 그래. 우리 아들한테 절대 신세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좀 손가락 걸고 받아야겠다는 거야. 뭐라고요? 멀쩡하던 엄마일 때는 우리 장모님 하더니 아파서 거동도 힘들어진 친정엄마한테 사위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라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옆에서 부추기는 남편이었어요. 어서 저랑 손가락 걸어요. 사돈 말씀은 못하셔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말 끝에 엄마 손을 우악스럽게 잡아 끌더니 억지로 손가락을 걸려고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그 손 놓으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런 행패를 부리시는 거예요? 너 참 예민하다. 그냥 간단한 거야. 사실 엄마라면 딸이 잘 살기를 바라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사위한테 신세 안 진다는 거 확인 좀 받으려는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리가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도 얼른 아기 가져서 우리 가족이 되어야지. 지금 저희 엄마 말도 못하세요. 근데 그 손가락 걸고 뭐 하시는 거냐고요? 이거 손가락 건다고 해서 엄마 죽는 것도 아니잖아. 왜 이렇게 예민하니? 내 아들 네 엄마한테 용돈이랑 뭐 신혼집밖에 받은 거 더 있어? 이제 재산도 외삼촌 명이라며. 넌 괜찮다고 한 거고. 그럼 이제 우리랑은 완전히 끝난 사이인 거지. 어머님은 저랑 수택 씨 결혼할 때 뭐라도 하나 해주셨어요? 집밖에 안 해줬다니 진짜 막말하시네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과 수택 씨 하는 행동 보고 참은 건 엄마가 누워 계시기도 하고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아니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거야? 너 재산도 다 물 건너간 마당에 수택이랑 끝나면 뭐 볼 거나 있어? 네가 네 엄마 배경이 있을 때나 뭐 봐줄 만한 거지. 그마저 없으면 네가 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그래 엄마 말이 맞아. 그러니까 괜한 고집 그만 피워라. 나도 너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야. 어이없는 말을 남발하고 있을 때 순간 병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외삼촌과 엄마의 남자친구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외삼촌은 한 손에 종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엄마의 남자친구는 조용한 눈빛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바라보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갑자기 들이닥친 외삼촌과 엄마의 남자친구 모습에 시어머니는 많이 당황하셨어요.
아, 그저 형식이에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신세 안 지겠다는 약속이나 하려고 한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요? 밖에서 다 들었네요. 재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거 우리 누나가 살아있을 때 재현이한테 직접 가는 거 막으려고 내 명의로 돌려놓은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본인 앞으로 해요? 딸한테 직접 줘야지. 니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서요. 누나가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사람 보는 눈이 그리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재은이가 좋다고 하니까 결혼 허락한 거지. 애초에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리고 누나 하도 고생 많이 해서 그런 거 눈치채는 데는 기가 막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 앞일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재은이 앞으로 해놓으면 당신들이 다 탐낼 것 같다고 무조건 제 앞으로 해놓으라고 했어요. 그걸 누나가 미리 성견지명한 거라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엄마의 남자친구분이 조용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병원비는 제가 전액 부담하고 있고요. 재은이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걸 왜? 재은아 왜 말 안 했어? 굳이 왜 말해? 그렇다고 네가 내줄 것도 아니잖아. 사실 병원비 첫 달만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엄마의 남자친구분이 매달 부담하고 계셨어요. 참 감사하게도 뭐라도 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거밖에 해줄 수 없다고 오히려 엄마와 저에게 미안해하는 아저씨였죠. 아니 가족도 아니라면서 왜 나서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쪽이 뭐가 있다고 나서요? 가족이 아니기에 뒤에서 조용히 도왔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땐 이유는 필요가 없거든요. 반대로 가족이라면서 돈만 보고 손부터 벌리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는지 고개를 돌렸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아니 누가 손 벌리겠대요? 그냥 우리 아들한테 신세만 안 지겠다고 약속 받아내자는 건데 참나? 그리고 엄마의 남자친구는 시어머니를 밀어내고 엄마를 잘 챙기시더라고요. 엄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엄마를 일으켜주는 모습을 보이는 그분을 보니 참 믿음직스러웠어요. 내 남편이라는 인간은 엄마가 쓰러지니 돈 얘기부터 하고 난리만 치는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럼 어머님 재산이 잠시 동안만 외삼촌한테 가 있는다는 거잖아. 그치? 엄마 진정해요. 그렇대잖아. 재현이랑 다시 얘기해서 재산은 원상복귀 해놓을 예정이었는데 누나 말대로 참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네. 우리가 이런 줄 알았나요? 사돈은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참나. 이왕 이렇게 된겨 솔직히 돈 싫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재은이가 애초에 여유가 있으니 우리 수택이도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다 싶어 좋아했던 거죠. 반대로 생각해봐요. 맞아요. 재은이 본래의 모습도 좋지만 사실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그런 걸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 재은아? 그래도 네가 돈이 없을 때도 내가 이혼하자고 하거나 하지 않았잖아. 그게 내 진심이었어. 대신 날 엄청 하대했지. 엄마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간병도 못하게 하고. 그게 너랑 네 엄마잖아. 그건 우리가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을 당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 재은아 오해 말아라. 그렇다고 널 내치거나 할 생각은 없었어.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러니? 이제 오해도 다 풀린 만큼 잘 지내면 그만이야. 그래야 어머니도 빨리 쾌차하시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서 있었는데 남편이 슬그머니 옆으로 오더라고요. 재은아 다시 잘해보자. 그동안 미안했어. 네가 오해할 거 아는데 그래도 내 마음은 진심인 거 알잖아. 장모님 그렇게 되신 게 사실 나 역시도 너무 충격이었거든. 알잖아 내 마음 진심인 거. 장모님을 우리 엄마처럼 챙긴다고 했던 거 내 진심이야. 그 소리를 들으니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심이어서 당신 엄마 대동해서 우리 엄마한테 손가락 걸게 했어? 당신한테 짐이 될까 봐 애초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래 그건 우리가 섣부르고 잘못했어. 근데 장모님도 솔직히 딸을 그렇게 아끼는데 딸이랑 사위한테 짐이 되시고 싶었을까? 보니까 옆에 좋은 분도 계시는데 안 그래? 아프니까 옆에 남자친구 있는 게 좋아 보여? 진짜 손바닥 바꾸든 말 참 잘 바꾼다. 재은아 그만해라. 수태기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잖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어머님이 깨어나시면 오히려 우리 마음 잘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오해는 하지 말자. 어? 가족끼리. 가족이요? 그럼 우리가 가족이지. 내가 너 시집 올 때부터 얘기했잖아.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라고. 그 순간 외삼촌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딸이라면서 그렇게 모질게 했나요? 기어코 애 마음에 대못을 박아요. 애 엄마 찾아와 손가락 걸고 약속하게 하고 그거 엄연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됐고요. 삼촌, 더 이상 기말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도 이 사람이랑 깨진 관계이고 지금 이렇게 말을 바꾼다 해도 제 마음 변할 리 없으니까요. 수택 씨, 당신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던 체면 내가 이제 박살내줄 거야. 알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체면 때문에 나랑 이혼도 못한다고 했던 당신한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봐봐. 전 그리고 바로 남편이 매일 자주 들락거리는 커뮤니티에 이 일을 다 폭로하였어요. 제 글은 일파만파 커졌고 남편의 회사 동료들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까지 연락이 왔어요. 혹시 스택이 부인이세요?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 관련하여 확인차 문의드려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였기 때문에 남편의 입장은 곤란하게 되었고 전 속이 다 후련하였어요. 체면을 중시하는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이렇게 망신 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남편은 회사에서 어떻게 됐는지도 들려왔는데 처음엔 에이 설마 하던 사람들도 딱 남편이라고 의심이 되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했어요. 와, 진짜 너야? 장모님 쓰러졌는데 신세 못 지게 하겠다고 거길 찾아가? 그러니까 근데 얼굴 봐봐. 살쾡이같이 생겼잖아. 애초에 돈 보고 접근한 거래. 그래놓고 뭐 그 여자 재산이 다 삼촌 앞으로 가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하대하고 막말하고 진짜 너무하지 않아? 무슨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 같아. 복도만 지나가도 뒤에서 수근수근. 회의실 들어가면 다들 눈도 안 마주치고 서류만 뒤적이고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으려다 만나면 혼잣말로 와, 저런 놈이랑 내가 같이 일을 했네. 소름 돋아 진짜. 회사 단톡방에서도 익명제보라는 이름으로 영상 링크가 돌았고 결국 인사팀 호출까지 이어졌다고 했어요. 회사 이미지에 손해를 끼친 사안이라 정직 처리 검토 중입니다.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이혼은 그렇다 치고 나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다고. 그거 모르고 그랬어? 손가락질 받을 일을 왜 했어 그럼? 당신 체면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나도 방법이 없었어. 우리 엄마랑 나 모욕한 대가는 받아야지. 돈 있을 때는 우리 어머님 하더니 재산이 삼촌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자마자 돌변하는 당신이랑 당신 엄마 나도 용서가 안 돼. 그래. 너도 나 이렇게 한번 망신 줬으니까 쌤쌤이라고 치자. 그러니까 화 풀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널 받아주려고 했으면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았겠어. 됐고 나 찾아오지 마. 이제 당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혼인 기간이 사실 그렇게까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니 재산 분할이니 하는 건 없었고 그저 원만하게 합의 이혼으로 끝낼 수 있었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삼촌은 모든 재산을 다시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이거 네 앞으로 돌리는 명의 변경 서류야. 원래 네 엄마가 해두려고 했던 건데 이제 괜찮겠지? 삼촌, 나 아직도 죄송해. 엄마가 아프게 된 것도 다 나 때문 같아서. 괜찮아. 네 엄마가 널 얼마나 생각했으면 이랬겠어. 네 엄마 성관이 대단한 거지. 그 서류에는 평생 엄마 혼자 고생하며 일군 아파트의 예금 보험까지 전부 제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서류를 보는데 순간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뒤 엄마는 많이 회복하셨고 처음에는 단어 하나 말하는데도 숨이 턱 막혀 하셨는데 이젠 산책도 하시고 자전거도 타세요. 그리고 그 옆에서 엄마의 남자친구분은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고 계시죠. 엄마가 걸을 때면 손도 꼭 잡아주시고 웃으라고 꽃도 몇 번이나 갖다 주시면서 말이에요. 엄마, 아저씨랑 둘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 네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게,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미안하지 않게 조용히 둘이 손잡고 늙어가 보자 싶어. 엄마 응원해 정말. 엄마 아프니까 더 많이 느꼈어. 아저씨 진짜 좋은 사람이더라. 그동안 힘들고 외로웠던 만큼 아저씨랑 엄마랑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딸이 응원해 주니까 좋은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게. 고마워 딸. 내가 더 고맙고 미안하지. 엄마만 건강하면 나는 다 괜찮아. 그렇게 엄마는 건강을 회복하며 아저씨와의 사랑을 지켜나갔고 저는 뒤에서 조용히 응원을 하면서 제 일을 해나갔네요. 회사를 퇴사 후 건강관리에 힘쓰는 엄마의 사업체를 물려받아 운영 중인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엄마의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회사라 그런지 저에게도 뜻깊어요. 엄마에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제가 모든 걸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네요. 그럼에도 노력해서 마지막에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엄마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려서 받기만 했던 철부지 딸에다가 이혼으로 크게 상처를 드린 딸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걱정 끼치지 않고 제 할 일 잘 해나가겠다고 약속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도 저에게 용기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전 그래도 이혼을 후회하지 않고 그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가올 미래는 더욱 철저히 대비하여 후회 없이 살아갈 거거든요. 날이 따뜻한데 이 글을 마치고 재활에 힘쓰고 있는 엄마한테 다녀와야겠네요. 귀한 시간 내주시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하루도 뜻깊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칠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